소갈병에 대해서, 소갈이 뭔지 아시죠? 네, 당뇨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환자 중에 마음씀이 너그럽지 않고 활달하지 못하며 좁고 단단하여 작은 것에 집착하고 견문은 얕은데 하고자 하는 것은 빨라서 계책을 세울 때는 돌발적이되 뜻은 어지럽고 생각은 모자란 경우가 있다. 이게 딱 제 얘기였거든요. 막 하고 싶은 건 많아서 계책을 세울 때는 돌발적인데 생각은 또 모자라고, 마음씀이 너그럽지 않아서 또 뭐 학생 하나 뒷자리 가서 앉으면 속상하고 앞에 앉으면 좋고, 이게 다 소갈병이에요. 이런 환자는 대장의 맑은 기운과 어쩌고 저쩌고 저쪽에서 소갈병이 생기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소갈병을 치료하려면 마음을 너그럽고 완만하게 하며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 치료하는데 무슨 약을 써야 되는가부터 얘기하지 않고 이거부터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그 윤리 시간제잖아요.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완만하게 한다. 반드시 급하게 치료해야 맑은 기운이 소모되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이 고요하면 양기가 상승하여 머리와 사지가 가벼워지고 맑은 기운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제기하고 몸을 삼가라. 이게 윤리입니다. 몸을 삼가는 것이. 그 다음에 뭐 약을 먹든지 말든지 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 왜 이재만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의학을 얘기하는 사실인지 알겠죠. 이재만 선생님은 이렇게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주제로 매 시간 수업을 해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왜 의료윤리를 배워야 하는가, 온정적 간섭주의를 통해서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근대 윤리 사상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의무론과 공리론, 칸트와 벤덤, 스튜어트 밀의 공리론을 살펴봤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덕윤리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왜 현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사상이 재조명받았는지. 여기까지 배울 때는 그래도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시 의료윤리와 덕윤리. 그럼 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 사상이 어떻게 의료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오늘은 한의학과 의료윤리. 자, 덕윤리 사상을 받고 의료윤리 어떻게 덕윤리가 적용되는지 봤는데, 오늘은 한의학이 어떤 의료윤리적 특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짚어왔던, 지금 짚어온 2, 3, 4에 짚어온 게 근대 윤리 사상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윤리 사상을 고찰해봤거든요. 한의학이 갖는 탈근대적인 윤리 사상, 즉 근대 윤리 사상을 보완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음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 윤리 사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손사막 선생님이나 허준, 이재마 선생님의 윤리론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주의 윤리라고 부르는데, 뭐 말이 어려운데 이게 법률과 규범입니다. Law and Regulation. 여러 번째 윤리적 상대주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 윤리적 상대주의의 유혹에 계속 부딪힐 거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사실 옳은 게 없다, 신도 없다, 교회도 안 나간다 그러면 그나마 잡고 있던 끈이 놔지거든요. 사실 계속 윤리를 공부하다 보면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그 다음에 9번째는 지금 여기까지 하는 얘기들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럴 겁니다. 윤리적으로 환자를 보면 나도 더 건강해지고 환자도 더 치료가 잘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마 마지막 시간에 할 얘기가, 심지어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환자를 보면 돈도 잘 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아주 실제적으로 제가 겪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수업 목표는 한의학이 갖는 윤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 봅시다. 거창하지만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해 보려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봅시다. 이거는 제가 보내드렸는데, 윤리학과 의학의 만남을 통한 동양 의료윤리의 실론입니다. 동양 의료윤리. 동양의학, 한의학으로 대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의학 및 윤리학에서는 신체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모두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마음의 건강 및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윤리적인 삶을 의미한다.
즉 동양의 의료윤리란 한의학의 의료윤리란 단순히 의료 행위와 관련한 윤리적 측면, 즉 직업윤리죠. 프로페셔널 에틱스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일치하는 삶. 이게 우리 개론 시간에 배운 천인합일이죠. 심신이 하나가 되는 삶. 이게 전인의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한의학이 갖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이게 수양문입니다. 바탕이 되는 건강한 삶을 위한 원리와 내용을 모두 다루는 영역이다. 그래서 서양에서 윤리학의 영역이라 그러면 사실 직업 윤리, 생명 윤리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윤리적 판단은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하지만 동양 한의학의 의료 윤리는 이런 직업 윤리적을 떠나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영역이에요. 또 눈이 약간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네. 의학의 탈근대 운동과 한의학, 지금 3시간을 하는 동안 의학이 어떤 에틱스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봤어요.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의학도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의학도 근대 의학, 근대라 하면 보통은 1960년대 이전,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산업혁명 후부터 일어난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의학을 얘기해요. 그 근대 의학의 허점을 많이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현대 의학에서 행해지고 있고요. 한의학은 그런 부합하는 윤리적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의학은 탈근대, 현대 의학이 갖는 지향점을 고유의 특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탈근대, 현대 의학, 컨템포러리 메디슨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점들을 한의학이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의학에서 치료라는 개념은 병을 고치는 것 이상, 그러니까 예방과 치료 이상의 환자의 포괄적인 충만, 자아실현, 행복, 웰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치? 이미 그렇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한의학에서 의료윤리는 치료자의 직업 윤리뿐 아니라 환자의 윤리적 수양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이재마 선생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신 거고요. 근대의 합리성에 바탕한 사유 체계는 의료인의 수많은 도덕적 붕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의학의 고유한 인식론과 윤리학은 한의학이 가진 인식론과 윤리학은 근대 의학이 가져온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 근대 의학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근대 학문의 특징이 아니라 근대 의학의 특징입니다. 합리성, 이성을 중시했죠. 그래서 환자를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손의 기술이 뛰어나다든지 지식이 뛰어나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성 중심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큐어 중심의 의학으로 발전했습니다. 큐어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말이 케어죠. 그래서 근대 의학은 큐어 중심으로 발전했고 기계론적 인간관 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듯이 시계를 고치듯이 정교하게 우리가 문제를 찾아서 그 부분만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근본 치료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허리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잘라내는 것이 우리 모두 근본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디스크가 나오는 데는 내 삶이 영향을 끼쳐서 나오는 거죠. 자세가 잘못된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근육이 약하다든지. 근데 환자들은 또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튀어나온 디스크 잘라내야 그게 근본 치료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더 근본 치료는 자세를 바꾸고 운동을 하고 올바른 걸음걸이를 갖고 하는 게 더 근본 치료일 수 있습니다. 기계론적 인간관과 대비되는 것이 전인적인 인간관입니다. 몸과 마음을 같이 보고 또 근대 의학이 갖는 환원주의란 말이 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실제 리덕셔니즘 모든 걸 다 쪼개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대체하면 된다라는 시각이 환원주의적 시각입니다. 한약은 홀리스틱하고 전체주의적이죠. 그런 게 대비되고 또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그것을 환자한테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중심의 치료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공감하시죠? 저도 이런 것 때문에 한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반면에 한의학은 전인적인 접근을 한다고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 전인적인 접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층에서 환자를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환자를 몸과 마음, 영혼까지 같이 치료하고 있는지 이재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치료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제 현대의학은 이런 것들이
논문도 많이 나오고 실제 병원에서 교육이 되고 실행됩니다. 암 환자를 위한 심리적 지지 요구, 만성 통증 환자를 위한 심리적 지지의 10단계. 이거는 사실 한약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보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양방 의사들 흉내내기, 흰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건방지게 당당하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지시만 하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가 좀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현대의학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약은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삶의 질의 중요성, 질병에서 이걸 고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환자의 행복으로, 사실 이걸 더 넓게 나가면 안락사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치료를 결정할 것인가, 한방 치료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기 들어갑니다. 저희 선배님들, 제가 한방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 저희 선배님들이 제 나이, 지금 나이 또래일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한방병원으로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같이 맞이했었어요. 윤리적인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환자의 행복 면에서는 훨씬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케어 중심의 의학이고요. 또 전인적 접근이 전인적 접근이란 말은 사람을 이렇게 쪼개서 환원주의적으로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통을 볼 때도 마음도 봐야 되고, 다리를 볼 때도 팔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전인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전인적 접근. 그 다음에 여성적인 의학입니다. 돌봄의 의학, 여성적인 의학, 그리고 소통과 경험, 관계를 중시하는 의학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한의학에서 많이 한의학이 좀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질병 중심의 치료죠. 잠깐 나왔던. 무엇이 어떤 문제인지를 살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전인적인 접근 같은 것이 여기 암 환자 얘기뿐만 아니라 WH에서도 건강을 정의할 때 옛날엔 신체적 건강만 얘기했지만 이제 멘탈 그리고 스피리추얼까지 다 건강해야만 건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 모두 다 이 방향을 지향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명백하고요. 이런 논문 한번 관심 있으면 다 읽어보시는데 제목만 한번 봅시다. 모던 메디슨. 뭐 제가 근데 맨날 나쁘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컨템포러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Towards prevention, cure, well-being, and longevity. 우리가 예방하고 고치고 그걸 떠나서 이상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그리고 오래 사는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이 고치는 것만 했었는데 다른 것들이 점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EPMA라는 그 저널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그 유러피안들이 새로운 그러니까 앞으로의 의학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철학이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의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뭐 10가지 정도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좀 자세하게 제가 유인물에다가는 그 실어놨거든요. Person-centered medicine 이게 disease-centered medicine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1세기 의학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사람 중심의 의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병을 가진 이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심되어야 된다는 거죠. 암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암을 가진 아주 개별적인 존재고 그 환자에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치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dividualized medicine, 그 다 익숙한 개념이죠. tailored medicine, 그 사람한테 꼭 맞는 이 사람 치료법, 이 사람 치료법 이게 다 다른데 그게 단순히 변증이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환경 그리고 가족 관계 이런 것까지 모두 다루는 게 전인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precision medicine이라는 말은 저도 생소한 말인데 여기 같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그대로 제가 인용한 말이거든요. Tailoring of medical treatment to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each patient. 발음이 좀 이상하죠. Tailoring 이걸 재단하는 거죠. 양복을 재단하듯이 이 개인의 성품과 모든 관계를 고려해서 가장 precise한, 가장 정확한 치료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진을 할 때는 좀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재진할 때는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재진할 때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건 숙련되지 못해서고요. 초진할 때는 좀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그 환자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그 의학 그리고 한의학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에틱스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책대로 하면 이런 사람한테 이런 약을 주고 뭐 이런 뭐 변증 실체에서 이게 나오면 이 약을 주고 이런 침을 시행하고 하는 것이 누구도 좀 알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나의 자율권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 환자는 약이 필요 없어. 혹은 이 환자는 심지어는 뭐 안락사까지도 고려해 봐야 돼. 뭐 이런 식의 시각까지 굉장히 넓어져 버리는 거죠. 뭐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나오죠. 여기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개원하시면 이 사람이 막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지 한의사로서.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의학이 이런 그 좀 폭넓은 방향으로 진행돼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윤리적 수준은 훨씬 더 높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팀 테일러라는 사람이 쓴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의 중국 의학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TCM,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TCM이라는 학문인데요. 역사나 국경과 같은 시공간적 구분 없이 극도로 느슨하게 사용되고 있다. 좀 말이 어렵죠? 이 용어는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출현하였으며 그것이 형성된 인식론적 에피스테몰로지 한 배경 역시 명백히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TCM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약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건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출현한 정치적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TCM이라는 용어를 뭘 역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적 이해 없이 사용하자는 것은 그것이 나타나고자 하는 지식 체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TCM은 중국 공산당이 진흥시키고자 하는 의학의 명칭으로서 국가 주도의 의학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의학이라는 거죠. 이 의학은 국가기구 안에서 수행되고 그 지식체계는 공식적인 교과서 안에서 조직화된다. TCM의 기구화와 표준화는 늘 공산주의 중국화의 중의학 특징을 규정하며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일컫는 TCM은 오직 이러한 설정된 요인 안에서만 기능한다. 저도 이런 사실을 미국에 오기 잘 몰랐어요. 그랬다가 여기서 그 많은 교수님들과 토론하고 하면서 알았던 개념이고요. TCM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허준의 동의보감과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인식론 체계부터가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거꾸로 가는 줄 썼는데 이거 제가 고치려다 안 고쳤구나. 거꾸로 갔던 중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중의학을 하시는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러니까 옛날에 모택동 시절에 거꾸로 갔던 중의학입니다. 분명히 고쳤던 것 같아요. 현대 중의학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연속적인 전통이 아니라 공산당 집권의 초기 1945년 아주 특정 시기죠. 지시에 따라 고대 개념이 계획적으로 증류된 것, 고쳐진 거라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뭐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의학이 변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인데 모택동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었느냐? 중의학이 다 없어졌거든요,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중국 다 당시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진짜 사라졌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3개국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은 아주 정치적으로 그냥 한 방에 중앙 집권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서양 의학에 그 따라서 세계에 알릴 만한 제3의 의학을 생각해낸 겁니다. 이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변증 논치죠. 여기 보면 전통의학을 쇄신하여 서양 의학에 결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논리적 그 설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자 서양 의학 체계 시스템에 부합하는 형태를 지향했고 그 중심에는 과학화와 표준화라는 기치가 있었다. 그 당시에 1945년대 딱 이때 시기가 재밌는 게 근대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서양의 관점에서 근대가 끝나는 시점에 모택동은 이 우리가 가진 이 한의학이 너무 허접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기 어려우니까 이걸 한번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만들어보자는 기치 아래 모든 것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병을 변증 논치로 나눕니다.
뭐 천식이면 천식을 변증 논치로 나누는데 막 열 몇 개가 돼요. 이게 병명이 된 거죠, 서양의학에서. 그래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아주 날카로운 이성으로 환자의 설과 맥과 망진을 하고 핀포인트에서 지금 이 순간에 정확한 변증을 찍어내는 것이 굉장히 높은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제가 한의대에 들어가서 한의대에 들어온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수업을 듣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거고요. 저는 아무 소리도 이해를 못하겠었어요. 뭐 기가 어쩌고 양이 어쩌고 이런 거. 너무 싫었어요. 저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저는 굉장히 이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중국에서 오셨던 최승은 교수님, 당시에 중국에서 바로 오셨었어요.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교류로 갔다가 거기에 변증 논치를 가지고 오셔서 병리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그것만 자랑스럽게도 A를 받았어요. 나머지 과목은 다 D. 한방 과목은 다 D. 제 마음속에 양방 과목만 A 받으면서 졸업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혈이니 음양오행이니. 그만큼 변증 논치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합리적으로 다가왔고 제가 그래서 공부해서 A를 맞을 수 있을 정도였죠. 자, 중의학 개조라는 제가 말을 썼습니다. 중의학부를 설치하고 중의학이 우수에 발휘되어만 굉장히 정치적이죠. 의학의 어떤 본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의학을 가지고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실제 정책 추진 과정 중에서는 중서의 단결 정책의 중의학을 서의학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중의학에 대한 그 비판, 반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한의대에서들은 몇몇 한의대에서들은 현대 TCM 교육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오텐틱한, 그러니까 근대 이전, 1960년대 이전, 모태통 이전의 중의학 혹은 한의학, 한국의 의학, 일본의 의학으로 회귀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표준화와 합리성의 대가. 그러니까 변증 논치 같은 것으로서 표준화와 합리성을 얻었죠. 저한테도 인식시킬 수가 있었고, 뭐 이런 것의 대가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인용문을 가졌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말인데, 요시마 스토도, 이 사람이 한문으로 쓰면 길길동동인가? 일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용도 많이, 일본 책 보면 이 사람이 항상 인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한의사고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한번 보면, 약성이 차거나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서늘한 것은 맛을 보아도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하며 근거 없이 추측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분분하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것이 맞겠는가? 그러니까 그건 이후에 모든 약들이 귀경과 약성이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진짜 맞느냐? 왜 어떤 측에서는 다 다르게 얘기하고 도대체 약성이란 것을, 한열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게 뭐 내경 시대부터 뭐 신선이 준 것도 아니고 뒤에부터 하나하나 더해진 것은 맞는데 맛을 봐서 아는 거야 객관적으로 기술하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일본 약은 이게 상한론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뜨겁다 그러는 약재들이 대체로 보면 그 실제 뜨겁다기보다 장에 자극을 주는 약이거나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약들이다. 그러니까 매운맛을 먹으면 더워지니까 이걸 뜨겁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장에 들어가서 자극이 되면 화학적 염증을 일으키니까 뜨겁잖아요. 그런 건 뜨겁다고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약들, 중간에 있는 약들도 억지로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계방풍, 반화. 저는 늘 현계방풍을 차가운 약이라고 하는데 책에는 따뜻한 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자, 본초서에서 한열 온량을 논한 것이 한결같지 않다. 어떤 책이 맞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우리가 끼워 맞춰놓은 것이 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게 중의학이 잃어버렸다.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니라 현대 또 중의학도 발전하고 있거든요. 한약의 고유한 인식체가 많이 희석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현대의학도 가고 있는, 그러니까 1960년대 현대의학은 막 내려놓기 시작하던 것들을 한약은 쫓아갔고요. 직관과 영지적 영역이 배제됐습니다. 직관적인 영역, 영지적 영역. 개인의 서사의 배제.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tailored medicine, precision medicine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개인적인 서사,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당신 앞에서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다르게 그 환자만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것이 이 서사를 중요시하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표준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식의 멘트는 이거야 라고 끼워 맞추는 작업이 중요하죠. 현대의학에서.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하면 당신은 고혈압,
그거 내리면 고혈압이 아니고 개인의 서사를 통해서 혈압의 진단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게 다 프리시전 메디슨, 테일러드 메디슨에서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실제로 뚱뚱하면서도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대요. 근데 우리는 야 배돌래가 얼마 되면 다 위험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획일적인 접근을 해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전인적인 접근인가? 제가 여기 정 쓴 건 한자 말 대신 초코파이라고 넣은 거고요. 그 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정 이런 것들이 배제되기 시작했죠. 인간적인 most humanistic 한 면이 의학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중요하게 개조 작업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고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 시간에 가급적 변증 논치를 다루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도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체계고요. 대신에 환자를 볼 때는 그 이상으로 분명히 나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11시 반. 1시간을 벌써 했죠. 자, 누군지 알아요? 네,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이 살아온 시대를 보십시오. 1910년도까지 살았거든요. 한 일이 별게 없었어요. 환자를 안아주고 얘기해주고 더 많이 가서 지켜보고 했더니 획기적으로 나이팅게일이 근무한 그 야전소 이런 데서는 사망률이 낮아졌던 거죠. 또 비슷한 예들이 당시 전쟁 때 고아원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고아원에서만 영아 사망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차이점을 봤더니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계속 안아줬대요. 이거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다 태어난 지금 살아남기도 힘든 아이들이 쌍둥이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되는데 보면 cling to each other, to comfort, for comfort 이렇게 인텐시브 케어 속에서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가치들을 다 많이 저버렸던 겁니다. 또 이 사람도 에밀 쿠에라는 사람인데 아시는 분 있어요? 그 suggestion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뭐 나는 좋아진다. 뭐 최근에 시크릿 같은 최근도 아니죠. 그런 책들이 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고. 근데 이 사람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요. 뭐 지금도 뭐 NLP 좀 사이비 같은 뭐 최면 쇠뇌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이 꼭 나와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 에밀쿠의 제자 중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 사람을 굉장히 우연히 발견했어요. 마일 카우프만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자였어요. 이 사람의 병원은 늘 문전성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 제자, 그러니까 학생들입니다. 선생님 같은 학생들, 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학생들이 2층에 가서 환자를 보는데 이 여자만큼은 에밀쿠에보다도 더 많은 환자를 봤대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진료했는지 여기 묘사해 놓은 장면이 제가 이 사람에 대한 문건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문건 하나만 굉장히 옛날 문서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녀의 모든 어텐션은 아이에게 주어져 있다. 그녀의 무릎 위에 있는. 그녀의 thoughts went out to him in continuous stream, borne along by the current love and compassion. 이렇게 그녀의 진료 묘사를 보면 딴 거 없어요. 그냥 환자한테 전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줬던 거죠. 여기에 대한 대가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몸이 정말 힘들어서 오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명과 나중에 아프리카 가고 그럴 생각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현실적으로 참 힘들어요. 저도 이 대가를 압니다. 제가 옛날에 보건소 가서 그렇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소아과 강의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아만 봤어요. 그래서 여자고 소아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정말 이 스승보다도 훨씬 많은 환자를 봤다거든요. 이 사람은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코미디언이기도 했다. 이게 practical joker. 이게 뭐라고 번역하는지 뭐예요? 이게 영어 잘하는 사람.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practical joker였대요. Specially training a physician. 의사들을 교육하고 존스 홉킨즈 있었고 이 사람이 한 말들을 보면 진짜 재밌는 말이 많아. 자, 여기 보십시오. Good physician은 좋은 physician은 질병을 치료한다. 하지만 great physician은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한다. 이게 patient-centered medication, 그 medicine 내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2층에서 환자 볼 때 여러분들이 변증 논치에 매달리는 순간 질병을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 그 질환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사실 어려운 문제고 제가 윤리학 시간에서 다 다룰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임상적인 얘기를 할 때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의학은 Science of Uncertainty and Art of Probability. 이 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 과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한약을 배우면서 이게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그런데 실제 현대 의학도 모두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기계론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uncertainty와 probability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isten to your patient, 환자의 말을 들어라. 그가 진단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의 내러티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자가 엑스레이보다도 혈액검사보다도 더 중요한 진단의 클루를 당신한테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좀 들어라. 닥터하우스랑은 정반대되는 시각이죠.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환자의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수무원이고요. 청나라가 멸망하는 그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사람은 그 재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토지는 그 이익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물건은 그 쓰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아르테. 그 쓰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재능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도 했었거든요.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소위 그냥 알량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고 중의, 좀 나은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고 큰 의사는 나라를 치료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가가 된 거예요. 혁명을. 네, 나라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 적어도 우리 중의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중의는 이 소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좀 있고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There are few patients we can cure. 우리가 얼마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누가 한 말인 줄 알아요? 제가 한 말입니다. 실제 앞에 저는 이런 사람들 보기 전에 이 말을 제 마음속에 좌우명으로 하고 이렇게 환자 보수교육 같은 데서도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일치하죠, 맥락이. 여러분들이 환자를 보는데 질병만 보면은요 되게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환자를 실제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줄 것도 많고요, 보람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보람도 집에 가서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